번째 세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호님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짚고 넘어갈 AI에 대해서 저희 한번 강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중력이 슬슬 떨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네. 앞에 하이수 대표님이 되게 A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잡소리를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최대한 자제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할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at this point라고 지은 건 지금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사실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에 여기 나와가지고 성장의 의지를 불태우신 분들이 직업이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내가 성장의 의지가 있다는 건 성장의 여지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덜 자랐어. 그리고 좀 선명하지 않아. 지금 급변하는 기술 속에서 내가 지금 아까 얘기도 해주셨고, 이전 세션에서 얘기도 해주셨고, 사전 질의에서도 봤는데, 다들 이제 답답하다.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실무자분도 계시고, 중간관리자분도 계시고,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가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다 지금 섞여 계신 것 같은데, 그 디자이너들이 좀 더 많겠죠? 그죠? 네. 그분들한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제 소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QR코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니까요. 여기서 대충 굳이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 나오니까 넷플릭스에서 저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나와서는 아니지만 저 다큐멘터리가 꽤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키보드가? 키보드 한글로 되어 있네요. 네. 네. 국회 가면. 아니요, 그냥 아웃을 할게요. 오늘 할 얘기를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뭘 외우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도 맨 마지막에 공유 링크를 제가 QR코드를 드릴 거니까 굳이 사진 찍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만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컨텍스트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할 얘기는 그건데, AI를 좀 곁들인,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얘기하면 AI를 좀 곁들이는데 좀 많이 곁들인 AI에 대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비법, 비결 이렇게만 하면 너도 쓸 수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는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노션들 많이 쓰시죠? 노션, 피그마 이런 거 당연히 디자이너들이니까 피그마 많이 쓰고 하는데, 이런 걸 쓰고 회사에서 쓰고 있고 내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설마 원시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걸요, 아마 대부분. 네. 하지만 굉장히 원시인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 툴은 뭘 쓰냐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많이 받는데, 피그마를 거의 당연하듯이 쓰고 있지만, 그거를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너는 피그마를 왜 쓰니라고 물어보면 답을 좀 제가 원하는 답이, 제가 기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특히 마음에 안 드는 답은 편해서요. 편한 것과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를 회사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툴이 이런 툴을 우리가 회사에서 쓰고 있다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잘 된 회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남들이 쓰니까 혹은 이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편한 게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소탐대시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저는 노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찬성이지만 개인의 어떤 그 편의성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회사에서 공식적인 툴로 쓰는 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회사의 컨텍스트를 망가뜨리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예시를 들으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물 좀 뿌리라고 의사결정권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건조하니까 물 뿌리라는가 보다 라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가 와도 물을 뿌린 사람이 있어요. 컨텍스트 이해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뿌려놨으니까 다니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표지판까지 세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맥락을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떤 물 뿌리개를 쓰느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의사결정권자냐 중간관리자냐 실무자냐 상관없이 우리가 팀으로 일하게 되면 항상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클라이언트하고의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컨텍스트를 서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건데 거기서 등장하는 툴들이 이제 그런 생산성 툴들이고 우리가 그걸 이슈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가장 환상적인 팀워크 아니겠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의 팀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죠.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AI에서도 아까 바이브 코딩 하신다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AI에서도 컨텍스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이 나온 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죠. 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란 말로 바뀌었고 뭐 오케스트레이션, 하네스 엔지니어링 뭐 이런 말로 막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도 올해가 BCAD처럼 올해 바뀌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올해 바뀌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생존하지 못할 개인이나 조직이나 개인은 안 쓰고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 변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일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일머리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일머리가 없는 애들이 일을 하게 되면 답답한 거랑 똑같아요. AI를 마주할 때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AI 도구들이 앞 세션에도 등장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이런 애들을 다 인터페이스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채팅창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쓰란 말이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란 말이냐? 이미 AI를 쓸 거냐 말 거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는 1년 전, 2년 전에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하면 잘 쓸 거냐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쓰고 있는 돈을 아낄 거냐의 문제로 넘어왔지, 쓸 거냐 말 거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그런 진도에 있지는 않단 말이죠. 예.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뭘 모르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얘네들도 도구란 말이에요. AI들도. 도구인데, 무슨, 하다못해, 피그마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피그마를 여기 많이 쓰는. 피그마도 매뉴얼이 있고 다 사용법이 있어요. 사용법대로 잘 쓰면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고 그걸 더 잘 쓰기 위해서 활용법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얘는 그런 본 적 있어요? 매뉴얼? 그런 게 없죠. 카카오톡이랑 사용법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게 카카오톡이랑 똑같은 메신저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뒤에 있는 게 다르니까. 그죠? 그럼 뭘 알고 그러면 써야 되겠냐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여태까지 나온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여기에 이제 뒤에 모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이제 뭐 대형 언어 모델, 무슨 생성형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이라는 말이 뒤에 꼭 붙는데 이 모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의 어떤 동격으로 쓰고 있는 말이지만 원래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가 맨 처음에 나온 것 자체는 컴퓨터의 역사랑 거의 같아요. 50년대에 다 나온 아이디어고 이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술을 잠깐 떠나서 인공지능 왜 하려고 그러지? 이런 모델 이야기까지 갈 건데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 답이 중간에 있어요. 인공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외부에서 받아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거랑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하기 위한 뭐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출력하기 위한 팔다리, 입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의 하위 분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전공자들이 배우는 분야들은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하나씩 골라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좀 풀어서 한국어로 써놓은 건데 밑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배우는 하위 분야의 이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국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는 다 말로 하기 때문에 일단 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게 근데 갑자기 알파고 이후에 갑자기 막 빨리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인공인간은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컴퓨터의 역사랑 거의 같은 것처럼 컴퓨터가 탄생한 이유와도 사실 같아요. 컴퓨터 인공인간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노예를 부리는 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노예를 갖고 싶어요. 노예도 이제는 합법이 아니잖아요. 고용을 해야 되는 거지.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사실은 내 맘대로 인권 따위 모르겠고 내가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킬 텐데 더러운 일도 시키고 귀찮은 일도 시키고 복잡한 일도 시키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인간 유사 인간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결국 인공지능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을 이제 알아듣고 사람처럼 말도 하는 게 언어 모델인 거고 그 앞에 라지를 붙여서 대형 언어 모델이 된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GPT나 제미나이 이런 애들 뒤에는 그런 대형 언어 모델들이 들어있어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면 사실 그 모델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얘네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능은 없어요. 확률 머신입니다. 오늘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처음에 배우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외우거나 뭐 막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인공지능을 이제 자동차가 막 나왔다고 발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 핸드폰 다 들고 계시지만 원래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컴퓨터를 쓰는 건 일반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 누구나 쓰잖아요. 보편화됐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는 특수한 기술이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고급 기술이었고 자동차를 만드는 건 더더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지금도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 만드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그건 아주 소수예요. 전 세계에서도. 대부분은 자동차를 먼저 만나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걸 배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면허를 따야 돼요. 네. 어떻게 자동차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면허를 따야 그걸로 내가 F1 드라이버를 할지 레이싱을 할지 택배 배달을 할지 택시 운전을 할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 그건 남이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기름을 넣으면 차가 왜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기름이 떨어졌구나 주유소가 이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깜빡이가 있고 뭐 비가 오면 와이퍼를 켜야 되고 뭐 그런 부수적인 건 제껴놓더라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는 알아야 전기차를 몰고 주유소로 가지 않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기초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랑 노트북 둘 중에 하나 지금 다 갖고 계실 텐데 저의 이번 세션에서 적극적으로 쓸 겁니다. 먼저 구글에다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조건 이거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조금 디테일의 차이 있겠지만
먼저 교통 정리를 위해서 이것도 하는 건데 딥러닝이란 말 많이 나오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고 머신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여러 하위 분야에서 그 기법 중에 기법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모델은 좀 전에 세로로 쪼개봤으면 가로로 쪼개보면 세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지도학습, 머신러닝의 종류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조건 이 비슷한 그림이 한 300개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 어려운데 어떤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사람 비슷한 그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확률 머신을 만들려면 뭘 하냐 하면 야, 얘는 똥이야, 얘는 된장이야, 얘는 여자야, 얘는 남자야 이렇게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안 알려줘요. 그냥 야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 그렇게 해서 그룹핑하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이런 건 언제 쓰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야 너가 잘하면 내가 돈을 10,000원 줄게. 이런 게 보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컴퓨터한테 그럼 뭘 줘야 보상이 되냐?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너가 이 질문에 답변을 잘했으면 내가 10점 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강화를 한다고 해서 강화학습. 이 세 가지 형태의 학습으로 모델을 만들어요. 그걸 지금 해볼 거예요. 5분 동안.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준비하시고 한번 해보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나도 사용법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QR코드에 왼쪽에는 데스크탑 버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모바일 버전이 있으니까 핸드폰 쓰실 분들은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 주시고 데스크탑 노트북을 쓰실 분들은 왼쪽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링크 사이트가 나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제 얘기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접속하시면 이게 벌써 나온 지 2019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참 유용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좀 전에 QR코드를 보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데스크탑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핸드폰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이 먼저 바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사실은 요거는 사실 죽은 링크고 요게 원래 그 본 링크인데 얘네가 사실 모바일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데 과거에 모바일 버전을 잠깐 지원했던 링크를 제가 찾아서 여기다 지금 붙여놓은 거라서 요걸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아마 노트북 쓰시는 분은 요 카메라 권한 설정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고 뭘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직은 핸드폰 조작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3개의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그린, 퍼플, 오렌지라고 편의상 이렇게 색깔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카메라에 나온 어떤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제가 여기는 이제 그걸 구분하는 부분이고 3가지로 구분할 거라는 거고 여기는 구분했을 때 그러면 얘는 나 구분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분했는지 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줄 때 뭘 표시할 건지인데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한글이구나 어쩐지. 미키마우스를 그린일 때는 미키마우스, 퍼플일 때는 도날드.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렌지는 푸로 해놓을게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카메라에
카메라에 제가 미키를 학습시킬 거예요. 보이나요?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면 여기 보면 트레인 그린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때 주의해서 잘 해보세요. 버튼을 눌렀다 떼면 안 되고요. 꾹 누르면 그동안에 사진이 쫙 찍힐 거예요. 한 50장, 60장 찍힐 거예요. 그게 미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한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미키의 정면, 윗면, 측면을 이렇게 골고루 보여줄 거예요. 자, 해볼게요.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제 미키를 학습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날드였습니다. 다이소에서 사왔다고요. 도날드가 학습됐습니다. 후.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화면 앞에 서면 얘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네. 데이터에 없어요. 미키도 아니고 도널드도 아니고 푸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가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 푸를 갖다 대볼게요. 푸일 확률이 확 올라갔죠.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사기가 아니라는 도날드일 확률이 확 올라갔죠. 자, 미키도 맞추는지 봅시다. 미키가 거의 100%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의 중요성과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꺼번에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사진이 고화질이고 특징이 잘 나타난 사진이 많을수록 잘 구분하겠죠. 이게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에서 중요한 이유고요. 어떤 식으로 모델이 이걸 해석하는지를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적절한 출력.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푸를 붙이고 여기다가 도널드를 붙이면 결과가 거꾸로 나오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적절한 출력을 붙여주면 되고, 이게 지금 GIF로 돼 있는데 사운드를 붙여서 이건 도널드, 이건 미키 이렇게 말로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언어 모델을 붙여서 사람이 하는 말을 붙이면 그게 LLM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구글의 티처블 머신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코드로 다운받아서 자기 서비스에 쓸 수 있는 데까지 되어 있어요. 이걸 직접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링크로 접속해서 아까 띄웠던 거기서 제가 한 거랑 똑같이, 아까 데스크탑 버전은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이미지, 오디오, 포즈 프로젝트 3개가 있는데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표준 이미지 모델이라는 거 들어가면 똑같아요. 약간 이제 모양만 다른데 여기 하나 추가하면 똑같죠, 이제. 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눌러서 꾹 누르면 네, 이렇게 삭제되는 거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앞에 갖고 계신 물건 적당한 거 2개 아무거나 들고 3개까지 안 해도 돼요. 2개만 넣어갖고 학습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잠깐 동안. 여러분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해보기 어려우시면 한 분이 하시고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로 하는 걸 들으세요. 이걸 여기서 어디다 쓰냐? 생각해보세요. 아까 지도학습 같은 거. 자, 이거는 재활용되는 쓰레기야, 이건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야. 이렇게 학습시키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 분류가 되겠죠. 네. 회사의 탕비실에서 오징어 땅콩하고 홈런볼을 한 통에 쏟아가지고 섞었어요. 어떤 땡땡땡이. 다시 분류해야 돼요. 네.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럼 뭔지 안 알려주고 하는 건 어떤 데다 쓸까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어떤 풀을 봤는데 이게 무슨 풀인지 모르겠어.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 하지만 뭔가 다른 건 알아. 그럴 때 일단 그런 사진을 산에 가서 겁나 풀별로 많이 찍은 다음에 얘한테 때려놓고 야, 같은 것끼리 묶어줘 하면 어떤 그 그룹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나중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생물학 분류 같은 거.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나 비도학습은 그런 때 많이 쓰고요. 강화학습은 어떤 때 쓰냐면 이족 보행하는 로봇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이족 보행하는 로봇.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처음부터 잘 걷지를 못해요. 자,
고관절에 해당하는 모터를 돌리면 허벅지가 돌아가, 무릎에 해당하는 모터를 돌리면 무릎이 꺾여, 발목 모터를 돌리면 발목이 돌아가까지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강화학습으로 실패하면 거기는 보상을 주지 않고 성공하면 보상을 주는 쪽으로 걷는 거 비슷한 쪽으로 가게끔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거법으로 이상한 움직, 관절이 뒤로 꺾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점점 그쪽으로 강화돼서 결국 걷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세 가지의 그 학습 방법을 써서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해보셨으면 그 결과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그 코드 형태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프로그램에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연습용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 직군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보면 오디오 프로젝트도 있었고 포즈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오디오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이제 소리에 관한 거고요. 포즈 프로젝트 같은 걸로 간단하게 아까 우리 웰니스나 헬스케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요가 코칭 프로그램을 만든다. 정확한 자세를 따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자세를 먼저 데이터를 왕창 주고 새로운 사람이 했을 때 팔다리 관절을 이식해서 내가 지정해 놓은 자세랑 똑같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고 똑같으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쉽게 요가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스포츠 트레이닝에는 다 쓸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모델은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뒤에 모델이라는 게 M으로 끝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걸 뭘 써야 되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요한 거는 어디 A에서 B 지점에 가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지 거기 현대차를 타고 갈지 기아차를 타고 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는 마치 차종을 먼저 고르고 목적지를 나중에 고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제가 발표 자료에서 마지막에도 링크를 또 달아놓을 거니까. 그래서 근데 왜 AI 도구가 어렵냐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채팅창만 하나 덜렁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소프트웨어들 여기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사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 써도 그 사용법대로 하면 똑같이 나와요, 결과가. 근데 AI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심지어 내가 쓰는데도 어제 내가 썼던 거랑 오늘 내가 쓴 건 다르게 나온다고요. 사람 같죠, 되게. 이렇게 컴퓨터의 역사에서 초창기에는 집어넣은데면 그대로 출력하는 걸 만드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집어넣은 똑같은 걸 넣어도 똑같은 게 나오지 않게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더 사람 같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고 당연히 좋은 점만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도구 어떤 게 더 내가 도구를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시켜서 일할 때랑 내가 어떤 도구를 들고 직접 하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질을 못하는 애한테 요리를 시킬 상황 나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칼질을 못해. 계속 배워. 내가 그냥 칼질하면 빠를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이 있고 거꾸로 저 땅을 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삽으로 저걸 팠다가는 한 세월 걸릴 것 같고 중장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그냥 이런 이해가 없이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모델에 대한 이해와 컨텍스트에 대한 중요성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챗GPT나 제미나이가 챗봇 형태의 AI 서비스에 던져주면 정확히 이걸 거꾸로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게 내가 그냥 AI를 쓸수록 점점 나의 자아를 의탁하지 않나요? 이제 고민을 내가 하고 실행을 얘가 해야 되는데 고민을 얘가 하고 실행을 내가 하고 있어요. 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봤죠, 여러분? 피그마로 좋은 디자인 만들어줘. 여기서부터 네가 해. 그게 왜 나지? 요거만 정신 차리고 있어도 꽤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확률 모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걸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거는 어떤 사용법이 아니라 가이드라고 하고 싶어요. 요령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너는 저기 조그맣게 제가 밑에 한글로 써놓고 있잖아요. 너는 10년차 고인물 디자이너야. 너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개발자야. 뭐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너는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개발자야. 뭐 이렇게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하듯이 먼저 전제를 주고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맥락은 배경 지식을 말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디자이너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텐데 이게 웹 디자인에 들어가는 건지 패키지 디자인인지 무슨 포스터에 들어가는 건지 다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걸 많이 알려줄수록 좋아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목표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아이콘을 하나 그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뭐 벡터를 10개 만들어달라는 거야? 이런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산출물의 형태도 정확하게 PNG로 해줘 라든가 JPG로 해줘 라고 명확하게 형태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림 그려줘. 최악의 프롬프트예요. 좋은 그림 그려줘. 더 나빠요. 좋은 건 뭐가 좋은지는 나만 아는데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남편한테 물어보거나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말고 아무거나 좋아 해놓고 라면 그거 말고 순댓국 그거 말고 언제까지 하라고요. 산출물 포맷을 처음부터 오늘은 국물 요리가 먹고 싶어 최소한 이 정도라도 주면 확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 기준을 주면 더 좋아져요. 간은 안 돼 있으면 좋겠어 내가 소금 넣어서 먹을래라든가 산출물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주면 요즘처럼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 에이전트를 쓸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온 평가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부족한데 우리 집에 노비랑 노예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가 해가 질 때까지 이 독에 물을 다 채워 넣으렴 하고 독을 깨고 나가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독을 다 채우는 것이 평가 기준이고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왜 채워? 마실 물이야. 그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겠지? 이런 게 맥락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모델을 다루시면 훨씬 더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킬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에 따라서 매번 그건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업으로 돌아오면 컨텍스트가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UI에서 UX로 확장이 됐고 이제는 CX로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 컨텍스트라는 건 결국 소비자 언어로 하면은 경험을 설계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콘텐츠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컨텍스트 디자인이란 말 잘 안 쓰죠. 잘 모르고 잘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테마파크를 내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UI는 내가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럼 롤러코스터에 문짝은 어디 달려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UI라 그러면 UX는 이게 문이 미는 게 편해? 당기는 게 편해? 뭐 이런 게 UX겠죠. 이 CX는 얘를 어떻게 해야지 테마파크에 차 타고 오게 하지?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거기 좋았다고 퍼뜨리게 하지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경험을 되게 일관성 있게 설계하는 게 컨텍스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비 오는 날 물 뿌리는 거예요. 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의 직무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럴 때 여러분의 디지털 월세가 나가는 그 AI들은 여러분한테 힘을 실어줄 거예요. 그래서 테마파크 디자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으면 해보세요. 다양한 놀이기구가 들어가지만 테마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입장료나 탈 것을 탈 때 내는 돈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테마파크에서 제일 중요한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줄을 세우냐예요. 어디쯤에서 목이 마를 것인가, 어디쯤에서 뭐가 말이 올 것인가, 어디쯤에서 배고플 것인가, 요거를 타고 나면 뭘 사고 싶을 것인가,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됐든 패키지가 됐든 포스터가 됐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싫어하는, 아까도 싫어한다고 나 귀찮다고 생각해도 UX 라이팅이 귀찮아지지 않을 것이고 되게 스토리텔링이 잘 될 것이고 고객
공담이라고 하는 공담지도 같은 거 안 그려도 되고요.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도구처럼 써야 될 때 AI가 아니라 사람처럼 써야 될 때 AI를 소환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주고받게 만들면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기까지 교통정리를 초스피드로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의 엑기스를 뽑아서 5분 동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쑤셔넣은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사전 질문을 3가지 골랐는데 그중에 이제 21번, 24번을 묶어서 영역 파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까도 답변을 앞서 그 세션에서 해주셨지만 저는 좀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일단 영역 파괴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휴일에 이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아니라 잘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영역 파괴가 일어날수록 나의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교통정리 해드렸잖아요. 해드렸고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세 분의 연사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성장을 레벨업을 더 한 거고 좀 영역 파괴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개발도 좀 하고 디자인도 좀 하고 기획도 좀 하는데 영역이 그게 흐려질수록 나의 역량,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데 이걸 왜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락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는 게 어떤 역량이나 스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까 그 하리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쌀로 밥 짓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는 네가 알지. 내가 똥 마려운데 네가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7번 질문을 제가 골랐는데 이제 그 중간 관리자의 고충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분이 성정이 그 타고난 천성이 참 그 순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책임감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꽂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겠지만 대부분.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등기이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책임이 높지 않아요. 좀 독단적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까지 독단적으로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책임까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선을 그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해도 돼요. 회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싸우셔야 됩니다. 제일 나쁜 회사는 민주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잘하셨어요. 속으로는 저 쓰레기 오늘 또 쓰레기 만들었네. 이러면서 서로 칭찬하다 망하는 회사가 최악이에요. 서로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싸우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왜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겁나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고 권한만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권한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데 그 책임은 주식수에 비례하는 거지 주식이 없는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제가 여기 노 젓는 배를 그려놨는데 노를 젓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어요. 노를 젓지 않는, 앞을 보는 사람은 노를 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싱크가 맞아야 돼요. 야, 왼쪽은 젓지 마 라고 말을 하면 우회전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해야지 삽질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맥락에 대한 이해고 네 사람이 맥락에 대한 이해 같아야지 이 배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고 적어도 그 일머리만 놓치지 않으면 욕먹지 않고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에 맞춰주는 것도 저는 뭐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이 없는 거니까 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준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장은 내가 급해서 수그리고 들어주는 게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나의 수익이나 나의 성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나이가 들수록 아마 느끼실 텐데 고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을 주지 않는 고객사나 여러분이 외주를 줄 때도 마찬가지. 줄 때 외주를 회사 밖에서만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 기획자가 디자이너한테 개발자한테 일을 줄 때 아까 역할, 맥락, 목표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죠? 시간이 낭비돼요. 의사결정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은 허황돼도 됩니다. 화성에 가고 싶어. 대허황되죠.
하지만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걸 거꾸로 하면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해요. 굉장히 현실적인데 방법이 비현실적인 거. 살을 빼고 싶은데 운동을 안 해도 된대. 이게 말이 안 되죠.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목표는 비현실적이어도 돼요.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혹하고 냉정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모든 의사결정권자든 중간 관리자든 실무자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저의 발표 세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표 자료 공유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시간상 가볍게 우선은 질문 한 분 정도 저희가 받아볼까 하는데요. 시간상 혹시 질문 있으시죠? 네. 저기 있어요. 혹시 질문 이거 그냥 순수한 지적 호기심인데요. 네. 그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업계나 학계에서 생각하는 그 최종 인공지능 인간의 모습이 지금 뭐 산업 현장에서 있는 그런 피지컬 AI 같은 건지 아니면 뭐 각 산업 현장별로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SF의 영화에 나오는 네? QR이 안 찍힌다고요? 스킨까지도 좀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완전히 그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급의 노예 정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 답변 먼저 해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이미 뭐 질문이 아니라 답을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하신 모든 도메인에서 모든 분야의 일이 모두 다 다른 속도로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이게 똥이야 된장이야 이게 미키야 푸야 이걸 구분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팔다리가 붙으면 저 부품을 저기다 껴로 바뀌겠죠. 지금 그러니까 로봇이 열심히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를 인수하고 그 열심히 로봇에 힘을 쓰는 거는 과거의 로봇과 지금의 로봇은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로봇이 관절을 정확히 요만큼 내려야 팔을 요만큼 허리를 요만큼 구부려야 요 선반에다가 물건을 넣을 수 있어. 요 정밀도에 집착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모델을 훈련시킨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저 물건을 저 선반에 넣으라는 목표와 그게 거기 제대로 들어가는지 검수하는 목표 기준만 주고 그 중간 알고리즘을 AI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정에서 가정부를 쓰고 싶은 로봇이든 뭐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이든 물류 배송하는 로봇이든 결국 원리나 작동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도메인에 어떤 도메인 널리지가 적용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인사 재무 총무 회계, 재무회계 같은 레벨로 IT 부서도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없는 회사가 많지만 그 IT 부서가 이런 우리 회사는 AI를 어디까지 써야 돼? 어떤 도메인 널러지를 AI 우리가 그 AI 모델을 선택해서 얘한테 매겨야 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줄일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의를 5시까지 하고 5시부터 일하는 거를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가고 있겠죠. 네. 소프트웨어 회사냐 하드웨어 회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양상은 똑같다고 봅니다. 방향성도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그 지향점은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뭘 할 것이냐 내가 뭘 그 역량을 키워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당연히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안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안 하고 AI한테 떠넘기지?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활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손 드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AI를 활용을 할 때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맥락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산출물을 뽑아냈을 때 그 산출물이 뭐 잘된 산출물인지 잘못된 산출물인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결국에 나 자신의 어떤 역량이 있고 기획적인 감각이 있어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맥락으로 좀 들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AI를 어떤
어떤 제 지식을 공부하는 데 쓰는 경우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디자인이랑 무관하긴 한데 제가 뭐 주식 같은 거를 잘 몰라서 뭐 이런 뭐 주식 용어 같은 거 뭐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뭐 주식을 어떻게 뭐 설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한테 제가 모르는 지식 분야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서 약간 배우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식으로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추하죠. 여러분들 같은 직장인들보다 학교가 훨씬 더 멘붕인데, 왜냐하면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안 배웠는데, 자기들도 좀 가르쳐야 될 사람들도 가랑이가 찢어질 판인데. 하지만 그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후의 세대들은 선생님이 구글과 유튜브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엄밀히 그 어떤 학벌, 인맥 이런 게 필요 없다면 학교보다는 집에서 구글과 유튜브와 AI만으로 공부하는 게 공부의 효율 면에서는 훨씬 좋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기술을 가랭이가 찢어진 줄 알았어요. 작년 1년 전만 해도. 그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신도 없고, 그게 어느 정도 한 작년 한 여름쯤서부터 이제 좀 저가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저는 잡부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도 학부 전공은 자연과학이고 대학원 전공은 인문과학이에요. 네. 학부는 컴퓨터 사이언스고 대학원은 언어학이에요. 네. 양쪽을 이렇게 다 양쪽의 고통을 다 맛봤는데 네. 그때 저는 자연어 처리나 뭐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이런 게 있다면 이론이 있으니까 알아도 정도였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되는 걸 보니까 흥미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야 될지도 막막했는데 인공지능 전공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저의 그 기반이 되는 지식 위에다가 어떻게 이거를 이 듬성듬성 빈 퍼즐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AI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써요. 제가 출퇴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운전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거의 AI 핸드폰에다가 떠듭니다. 항상 우리가 이상하게 좋은 생각은 잘라고 막 누웠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운전할 때 나고 내려서 쓰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바로 AI에다가 STT로 적고 회사에 도착하거나 집에 도착해서 그거를 AI한테 정리하게 시키고 노트북 앨럼에다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때려 집어넣고 그 오늘 발표 자료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메모장 하나만 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톡방에다가 제가 링크를 써드려도 될까요?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써주시는 게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성규님한테 링크를 드릴 테니까 QR코드 찍느라고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처음 단체방에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잘 되는지 제가 어제 밤에도 확인했는데 오류가 있나 보네요. 그냥 옆에서 찍으니까 안 찍혀가지고요. 네. 네. 아니면 잠깐 띄워주시면 위치만 살짝 대신 된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다 안 돼요?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QR코드 자체가 오류인 건 아니군요. 네. 다시 한번 그럼. 안 찍히시는 분들 위치를 살짝 이동하시면 이게 찍히거든요. 잠깐만. 하고 그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든 발표 자료는 리모션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웹입니다. 웹 기술로 만들어져 있어요. 웹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웹브라우저에다가 서버로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영상처럼 보이는 거고요. 영상으로 렌더링한 것도 있으니까 그 링크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빠르게 이제 경품 추천과 마지막 인사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하려고 해서 우선은 저희 한번 경품 추천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